자, 이제 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이해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어떤 시를 봤을 때 그 시로부터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다면 왜 그럴까요? 또는 시를 풀기 위해서 시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여다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무엇을 해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걸까요? 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들은 사실 어떤 원인을 배제한 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는 어떤 시가 한 번은 좀 너무 잘하는 전문가적인 수준이라면 시를 봤을 때 왜 시를 잘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잘 오질 않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찾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좀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원인이 있으니까 시를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인과 결과는 결국은 하나인데 우리가 왜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부족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시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시를 많이 보면 된다 하는 것들이 정말 실제 근본적인 원인과는 조금 동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는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시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도 조금 특별하고 더 많이 가공된 그런 것이지만 언어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언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제가 말을 하거나 제가 글을 쓰거나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그것을 접합니다. 자, 헬렌 켈러는 그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가 처음 이제 만나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에 정말 헬렌 켈러는 도대체 언어를 배우기에는 너무나 악조건이었어요. 눈이 멀었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분수에서 쏟아지는 뭔가 이게 차가운 뭔가가 있겠죠. 우리는 물 하겠지만 뭔가 헬렌 켈러는 그것을 지칭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쫙 몸에 닿아서 이런 거. 물론 그 전에 더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느껴봤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리반 선생님은 그 헬렌 켈러가 뭔가 분수에서 쏟아지는 물방울을 몸에 탁 맞이할 때 갑자기 손을 딱 잡고 손바닥에 뭐라고 확 이렇게 문지릅니다. 응? 근데 아마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는 헬렌 켈러 주변에 누구도 뭔가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은 없었나 봐요. 아니면 그것을 특별한 거고 내가 뭔가를 지금 너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도록 계속 반복했는지도 모르죠. 자, 어쨌든 헬렌 켈러는 우리보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뭔가를 촉감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헬렌 켈러와 다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보통 글을 읽거나 또는 말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할까요? 언어를 닿기, 언어를 닿았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뭔가 우리가 언어를 표현하는,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글이나 말이나 또는 손바닥에 적은 어떤 그 감각, 접촉. 자,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거나 손바닥에 닿는 그 촉감,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언어라는 것을, 언어를 전달하는 매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달하는 매개를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 것을 여기 지금 제가 글이라고 쓴 것처럼 보고서 그것이 어떤 글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식을 했죠. 자, 이게 그러면 글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물론 중간 단계가 있어요. 기억이라든가 으라든가 리을. 이게 만약에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조합하지 않고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하는 어떤 단어라고 할 만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분할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합쳐서 뭔가가 딱 만났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머릿속에 마치 어떤 사전이 있는 것처럼 슉 넘겨서 이걸 만났을 때 이게 이 단어 하면서 단어에 대한 의미에 이렇게 딱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전달 매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머릿속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처럼 되어 있는 자료를, 개념을, 단어의 의미인 개념을 불러내서 이것을 글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소리 내서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이라는 의미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글 잘 쓴다 라고 하는 단어들의 개별적인 의미들이 온 다음에 단어가 올라올 뿐만 아니라 글을 위한 이런 조사 이런 것까지 합쳐서 다 의미들이 불러내어져와서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를 또 마음속에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단어에서 문장 차원으로 이제 좀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왔죠. 그러고 나면 문장과 문장들이 만나서 글을 이룹니다. 글. 그러면 문장이 갖고 있던 의미와 의미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글을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단어를 볼 때는 머릿속에 하나의 사전, 단어 사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렉시컨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사전에서 단어의 의미를 불러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단어뿐만 아니라 자, 사전을 단어 더하기 어떤 통사적인 문법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불러와서 문장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글을 잘 쓴다라고 하니까 글은 아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글과 글자 여러분들이 이제 글에 써 있는 그 글자 쪽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글을 잘 쓴다는 거는 글자 쪽으로 얘기하면 글씨를 잘 쓴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글을 잘 쓴다라고 하면 어떤 작가 또는 백일장에 나가서 상을 타는 사람들처럼 그런 글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글이라는 단어에서도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였느냐라는 주변의 다른 단어 또는 말하는 상황을 보고서 그 단어의 의미를 확정을 짓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말, 일상적인 말, 평서문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때 사용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시에서도 방금과 같은 과정들을 충실하게 실행을 하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는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분의 1은 그냥 단지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중에 그냥 아무 하나가 아니라 기초적인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면 그 다음 3분의 1과 또 3분의 1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 3분의 1을 제대로 못하면 그 뒤에 것들은 아예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보통 비문학 글을 읽을 때 일반적인 글을 읽을 때 생각했던 그 문학이 아닌 글을 읽을 때에 글을 처리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행하면 문학 작품도 잘 이해할 수 있다. 특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면요, 이건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단어와 통사적인 어떤 문법적인 것, 언어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잘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문학이 아닌 글도 이렇게 언어적인 체계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글을 표현한 언어에서 이걸 이제 표면적 의미라고 얘기를 할게요.
표면적 의미라고 한 이 말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 즉, 우리가 그냥 여기 써 있는 그 글에서 언어 체계로부터, 즉, 단어나 문법, 그 외에 뭐 약간 활용론적인, 어떻게 해서 이런 말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하는 뭐 이런 생각들, 체계를 가지고서 그걸 참조해서 표면적 의미, 그냥 써있는 문자 그대로의 말의 의미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자, 아까 글을 잘 쓴다. 쟤는 글을 잘 써요. 근데, 쟤는 글을 참 잘 써요. 참 잘 써요. 이 억양이 약간 이제 비언어적인 이 표현에 의해서 뭔가 전달하는 의미가 있죠. 약간의 비아냥 같은 거죠. 자, 비언어적이지만 그것도 언어 체계의 수반에 나오는 비언어적인 체계가 있는지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비언어적인 것을 가지고서 여기 표면적 의미는 약간의 비아냥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것. 자, 글보다는요, 글을 확대해서 이제 소설을 잘 쓴다라고 얘기하면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말은 소설을 써라, 너 소설 쓰냐? 이런 말은 굉장히 관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언어 체계에서 그냥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본 사람, 소설을 써요. 나 소설 쓰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소설이 뭐냐?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은 허구죠, 허구. 허구라는 것은 그 소설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소설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소설은 허구야. 물론 소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쓴 거다라는 것에 단어의 의미로 들어갔기도 하지만 단어가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하고 약간 이제 혼동이 돼요. 제가 이제 너무 간단한 소설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가져와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추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추론이에요. 약간의 이제 심층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추론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해석. 그러니까 이 해석은 써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거는 이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어떤 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말하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없고, 문장, 말 한마디 가지고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작은 생각들을 모아서 글로써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장에는 하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정작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문장 하나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문장들이 합쳐서 말을 하다 보면 그냥 이건 글씨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시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또는 언어는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그런 하나의 덩어리가 덩어리를 전달하려고 하죠. 그 덩어리가 글에 실려 있지만 그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거는 글 전체의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글 전체의 의미가 글에서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우리의 지식에서 글을 만나면서 생각들을 막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머릿속에 하나의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 슈퍼모델 할 때 모델이 아니고요. 모델하우스 하면은 집을 그대로 재현해놨죠. 그것처럼 마음속에 하나의 어떤 상이에요. 근데 이 상이 그냥 한 장의 사진처럼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조가 있어요. 이거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갖다 쓰기가 좋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를 아까 제가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표면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 표면적 의미에다가 대입을 잘 시키면 글에 표면적으로 써 있는 것 외에 그것과 동반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해석들을 쭉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전달하는지를 상을 그리면 모델이 나옵니다. 자, 이게 글을 해석하는 세 가지 단계예요. 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제 인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중에 글을 읽고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능력인데 이 단계 역시 다른 단계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뭐냐면요. 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으로서 맛을 볼 수가 있나요? 먹어야 되죠. 입에 닿아야 되죠. 아까 어떤 전달하는 매개라고 했는데 맛이라고 하는 것들도 뭔가 우리 혀에 닿아야 돼요. 근데 이 혀에 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혀에 닿은 감각이 우리의 뇌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맛도 굉장히 뚜렷한 짠맛, 단맛 말고 중간 맛들이 있죠. 중간 맛들이 있어서 표현하기에 단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맛본 게 있으면요. 이건 그러니까 설탕, 소금 이런 명백한 거 말고요. 이건 오이 맛이야. 이건 참외 맛이야. 자, 오이와 참외를 구분해 봅시다. 좀 비슷하죠. 같진 않지만. 그러나 그 오이 맛과 참외 맛을 알아야 이게 이거야 라는 걸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이 맛인데 이 오이 맛은 평소에 내가 느꼈던 것하고는 조금 이런 면에서는 틀려. 오이 맛은 오이 맛인데 마치 메론 같아요. 자, 메론 맛에 대한 어떤 경험을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이 맛을 해석하고 그게 어느 정도 메론 맛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맛이든 또는 이제 언어든 우리는 이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는 세 가지 단계이기 때문에 시나 일반 문학이 아닌 글이나 또는 뭐 소설 같은 것들도 똑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제 어떻게 해서 시를 이해를 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시를 좀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시를 이해를 해석을 잘 못하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시에 나온 글을 그냥 침착하게 글로서 잘 못 봐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 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를 마음속에서 떠올리기를, 추론하는 것을 잘 안 하는 건가, 또는 뭔가 생각해낼 그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삶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도대체 아무것도 못 떠올리는 걸까, 아니면 그런 것들도 다 되는데 머릿속에 아까 모델이라고 이 작품은 무엇을 형상화하고 있어, 뭘 그려내고 있어라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상을 구성하는 것,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는 말이에요, 소설이나 비문학 같은 것들은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하거나 부분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이건 한 50%, 요 중간 단계는 한 30%, 뒷단계 20%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시라고 하는 건요, 앞부분에 표면적인 부분에 되게 소홀하다는 걸 여러분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들도 사실은 연습하거나 늘 수 있었던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넘겨주면요, 그걸 이제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질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단계로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에 따른 사람마다 이제 다릅니다. 자,
요거는 물론 이제 좋은 시인데 문제로도 출제가 됐던 겁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이형기의 낙화입니다. 보통 그 자연계 쪽으로 그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보는 그 A형이라고 하는 그쪽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학생들만 공부하는 시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시를 읽고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제시한 것들이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 문제가.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를 일단 제쳐두고 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는 별로 해석할 게 없지 않나. 설명할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탁 보면 아는데 하지만 좀 더 잘 이해하느냐와 그러지 못하느냐는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그냥 되면 되는 거고요. 이 시가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대단히 시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를 해석을 했지만 이 시를 해석했다고 해서 시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하고 가르쳐 드리는 것만큼 조금 더 분명하게 시를 이해할 수 없다면 결코 이 시를 그렇게 분명하게 좀 더 이해할 수 없다면 결코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애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인이 처음 한마디를 한 첫 번째 연을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토를 달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좀 시적으로나 또는 가끔씩 뭐 이렇게 뭐뭐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같아서 이게 대단히 뭐 이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간과하고 그냥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는가. 집에 가는 사람 또는 혹시라도 운 좋게 또는 그냥 탁 보면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가는 이는 죽는 건가? 죽을 때 우리가 그때 간다라고 하니까 가는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거죠.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아름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온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분명히 해봅시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가는 이.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이 한마디, 한 줄의 문장을 보고서 시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대번에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느니, 가야 할 때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이지? 라는 말을 할 만큼 뭔가가 이게 하나의 의미죠. 그렇게 가느니, 뭐 여기까지 할 수도 있지만,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느니, 자, 이게 좀 더 큰 거죠.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느니인데, 가야 할 때를 아는 게 뭐야? 는 아름답다. 즉, A는 B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A는 B다가 아니라, C한 A는 B다. 중요한 건 A는 B다인데, C하대요. 근데 그 안에 C에는 뭘 넣고, A에는 뭘 넣고, B에는 뭘 넣어야 될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느니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할 수는 있죠. 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세 가지 단계를 얘기했어요. 표면적 의미. 표면적 의미에 채워 넣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를 떠올려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지식도 뭘 집어넣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 생각한 게 가느니. 아름답다라는 건 그냥 아닌 거니까 아름답대요. 근데 뭐가 어떠한 게 아름다운지 우리는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표현에서 충분히 지금 제가 이거 C 한 A는 B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뭔가 조금씩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냥 뭐 하네. 자, 이거까지도 아니고 그냥 뭐는 뭐 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도대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 그런데 B를 보세요.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이 분명히 같은 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을까?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우리가 말할 때 오늘 뒷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옆집에서는 뭐한 일이 있었어. 뭐 너는 간첩이니? 이 두 개가 무슨 상관인데? 좀 들어봐. 그런데 앞집에 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그것 때문에 옆집에 뭐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연관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같은 시, 하나의 같은 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연과 두 번째는 당연히 이어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실은 시를 볼 때 그냥 첫 번째 연에서 말한 거, 두 번째 말에서는 그냥 딴 말, 새로 리셋하고 전혀 무관한 다른 말을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의 단락으로 단락끼리 친하고 하지만 단락과 단락끼리 각자 말하는 게 있으면서 서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는 것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했고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간다라는 것과 지고 있다. 지고 있다. 게임에서 진다라는 거 말고 꽃이 지고 있다 할 때 보통 쓰죠.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가는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 봄 한철 격정을 하고 나의 한 사랑 그거하고 요거하고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느니. 자, 가느니는 가는 거죠. 이게 뭔가 같은 것처럼 보여요.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 뭔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이 아름답다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일단 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 가느니까지가 요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답고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바로 가는 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가 내가 무언가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랑이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분명히 알고 가는 가는 저 이를 내가 사랑했구나. 화자가 사랑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는요. 분분한 낙화. 아까 사랑은 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진다라는 게 꽃이 진다라는 게 표현할 때 쓰죠. 그러더니 낙화가 나왔어요. 자, 분분한 낙화.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하면은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 별별이 축복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머릿속에서 띵 하면서 좀 이렇게 저항을 이해하는데 저항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평소 생각과는 좀 맞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일단 의미보다는 여기 써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자,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자, 가야 할 때 아까 간다고 그랬죠. 가는 이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데 이 가는 어떤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간다라는 것이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 그러니까 가는 이 사랑은 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간다라는 것과 이 진다라는 게 우리는 지고 끝나고 안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결별이죠. 그리고 이 결별이 축복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갈게요.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결별이
축복인데 그 축복인 이유는 뭐냐?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별이 축복인 이유는 가을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을이 어떤 가을이냐?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자, 근데 무성한 녹음, 가을에 녹음이 있지 않죠? 그래서 수정해보면 꽃은 보통 봄에 피어서 이제 봄이 끝나면서 집니다. 그러니까 무성한 녹음은 여름이구나. 여름과 가을을 향해서, 자,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 가을을 하다, 여름을 향하고 가을을 지나 향해서 결국 축복스러운 그러한 결별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이는 아름다운가라고 했는데 이 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름답다.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리고 더 뭔가 좋은 시기를 위해서 향해서 가는 거다라고 해서 이별이라든지 간다라고 하는 것, 꽃이 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짐이라는 게 돌아간다는 게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요, 화자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머릿속에 가는 게 이런 거야? 가야 할 길을 알고 간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라고 했는데 봄이라고 하는 사랑이 진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 전에 아름다운 것, 봄 한철 격정의 사랑을 인내하고서 맞이하는 그 진다라고 하는 이 이별, 결별, 그것이 축복이다. 헤어짐, 끝남,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축복이다라고 무언가에 대해서 그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죠. 우리한테 이건 축복이야, 이건 아름다운 거야, 이건 훌륭한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네 번째 연까지 이별은 곧 축복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나의 청춘이 죽는 것은 꽃과 같다,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두 연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두 연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연, 헤어지자 섬세한 꽃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자, 꽃잎이 지는데 그 꽃잎을 굉장히 지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아름다운 태도로, 아름다운 시선으로. 근데 이건 바로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년은 그 이별이 이렇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에지만 꽃잎이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진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그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별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별이 이런 거야 라고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년으로.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결별, 그것은 곧 샘터에 물고 오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픔. 그러니까 샘터에 물고 오이듯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 그러한 현상,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별은 곧 나의 성숙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것에 슬픔이 깃들어서 우리 눈에 눈물이 맺히듯이 샘터에 물고 오이듯 눈이 이렇게 내 눈에 눈물이 맺히듯이 슬픔은 가져오고 슬픈 느낌을 자아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성숙을 가져다 주고 축복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별이라고 하는 것, 즉 꽃이 지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 정서가 그건 꽃 지는 모습이 그냥 아름답게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꽃이 진다는 것은 아름답다. 근데 단순히 꽃이 지는 게 아니라 꽃이 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내가 무언가를 사랑했다가 그것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실제 사랑과의 어떤 인연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낙화하는 것으로서 나타낼 수도 있죠. 어쨌든 낙화라고 하는 것, 꽃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그 모델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 행 한 행, 한 년 한 년 그 생각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스케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의 주제는 뭐야 라고 쭉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들, 단계적으로 느껴가는 것이 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결정적인 능력이고요. 이렇게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를 이해하더라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시를 깊이 있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조금이라도 이런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또 다른 시는 또 그 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조금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단계에 맞춰서 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